미국이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60% 때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10% 소심하게 때렸다가 중국이 15%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할 수 없이 미국이 지금 20%를 때렸어요. 그냥 한 방에 60% 때리면 되지 뭘 10%, 15%, 20%를 이제 하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한 방에 때릴 수 없는 결정적인 인질 3명을 중국이 잡고 있어요. 이 인질 때문에 못하는 거죠. 인질력.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조자룡이 헝칼 쓰듯이 마구 해누르는 건데, 이걸로 위협은 할 수 있지만 목은 자를 수가 없어요. 관세를 200% 때려봐라 중국이 죽는지. 중국이 수출 안 해버리면 오히려 더 리스크는 미국한테 있다고. 그리고 지금 무역적자 줄이겠다고 닉슨부터 많은 대통령이 액션을 했지만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금까지 줄어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럼 트럼프가 그걸 모르냐? 저는 그게 아니라 무역으로 시비 걸고 기술로 목졸라서 중국을 거지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높은 기술력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소 소장님을 모시고 중국의 힘과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3월 초에 양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양회에 대한 설명들은 꽤 많이 미디어를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양회 이후에 좀 가시적인 중국의 변화가 어떤 게 있을지 그게 먼저 궁금합니다. 양회의 키워드라고 하면 딱 2가지인 것 같아요. 그 C&T, 소비, 기술. 그래서 양회의는 뭐 한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이제 얘기하는 큰 그림 그리는 회의고요. 지금 양회의 끝나고 나서 한 2주 사이에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일단 소비 관련되는 정책이 지난주에 보면은 거의 한 8가지 분야에 전체 망라해서 나오고 있고요. 아마 그 다음 번은 이제 기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술은 뭐 이번 양회에서 보면 새로운 산업 10개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그 6개, 요게 새로운 산업인데 그 중에 4개가 AI 관련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앞으로 일단은 이제 소비가 먼저, 그다음에 기술 관련되는 지원되는 정책이 아마 4월에는 줄줄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비라고 하면 어떤 분야를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입고 타고. 현재 중국 경기가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 만한 경기는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그걸 정부가 그 재정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죠. 우리도 예전에 뭐 그 10만 원, 20만 원 쿠폰 발행했을 때 이제 반짝하는 경기가 있듯이 지금 그거 당연히 쓰고요. 그다음 2번째는 이게 이제 이고한신이라고 해서 그 자동차하고 가전제품 사면은 이제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걸 했는데, 이번에는 노트북, 핸드폰을 바꿀 때도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핸드폰이 의미가 있는 것이, 코로나 3년 플러스 1년 동안 우리도 그랬지만 중국 핸드폰을 안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의 교체 수요가 굉장히 큰 게 지금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대체가 된다면 지금 중국 핸드폰 가입자 수가 17억 5천만 명입니다. 그럼 4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하더라도 4억 대가 바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그 교체 수요가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경기가 뭐 피크 쳤다가 주춤거리다가 다시 이제 뭐 디램 가격도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중국의 이고안신 정책 때문에 핸드폰의 교체 수요하고 노트북의 교체 수요가 커지면 이건 디램 가격 다시 위로 올라간다. 이제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여요. 근데 요즘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관세 정책을 세게 하면서 사실 뭐 여러 나라를 건드리고 있지만 중국이 되게 주요 타깃 같아 보이는데,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데도 중국은 그렇게 앓는 소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중국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배경은 뭔가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방주사를 한번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4년 전에 트럼프한테 지금하고 똑같은 이제 무역전쟁 25%를 맞았는데, 그때 이제 충격이 얼마인지를 이미 감내를 하나 했고, 2번째는 이제 미국으로 수출이 만약에 0이 되면 어떡할래? 하나도 못하면?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지금 예전하고 달리 대미 수출의 비중이 지금 한 1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5%는 미국 이외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충격이 GDP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으로 수출이 0이 된다고 하면 대략 한 2.6% 정도 됩니다. 그러면 5% 하는데 2.6% 터지면 뭐 2.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걸 해소하는 방법이 중국이 지금 내수가 커졌어요. 대략 GDP의 한 60% 정도가 내수 소비이기 때문에 이걸 5%만 늘리면 3%가 느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0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수를 5% 키우면 이걸 상쇄할 수 있다. 이제 요게 이 경제 정책에서 이미 대미 수출 감소를 감안한 정책을 하나 만든 게 있고, 세 번째는 방금 지적하셨습니다.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60% 때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10% 소심하게 때렸다가 중국이 15%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할 수 없이 미국이 지금 20%를 때렸어요. 그냥 한 방에 60% 때리면 되지. 뭘 10%, 15%, 20%를 이제 하냐 그러는데, 제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한 방에 때릴 수 없는 결정적인 인질 세명을 중국이 잡고 있어요. 요 인질 때문에 못하는 거죠. 인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질은 예를 들면 예전 같았으면은 뭐 왕조 시대에 보면 태자를 이걸 이제 인질로 잡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사시에 태자 목을 치면 대를 못 이기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미국에 잡힌 인질 1번이 테슬라입니다. 아, 테슬라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트 버디고 얼론 머스크가. 근데 테슬라는 자기 전체 생산 캐파의 40%가 중국에 있어요. 샹하이 그 린강 지역에 가면 95만 대 캐파 공장이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를 영업정지 6개월만 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테슬라 주가 박살이 나는 거죠. 두 번째가 애플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뭐 아이팟, 아이자 들어가는 것의 95%를 아직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세계 시가총액 1위, 미국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공장에 6개월만 영업정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증시가 뭐 폭락을 했다고 하면 미국은 가계소득의 7, 80%가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문제가 돼요. 그다음 세 번째 인질은 뭐냐? 그럼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원산지를 보면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아, 그래서 보복관세 예를 들면 60% 때리는 건 좋은데 기존에 25%, 65%에서 85%를 때리면 이건 뭐 수출이 안 되는 건 분명할 건데, 그럼 중국이 월마트에 납품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월마트 매장이 60%가 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뭐 미국 국민들이 대국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적일 수 있는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비를 뭐 참아야지 이러면 좋은데, 당장 내가 애기저기 화장지 뭐 이쑤시개 이게 없으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누굴 욕하냐 그러면 중국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태를 발생시킨 트럼프 대통령을 욕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세 명의 인질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말은 세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액션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이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국가가 다 장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중국이 가난한 나라다 하는 것도 그것도 조금 다시 봐야 되는 것이, 중국이 지금 인당 소득이 13,000달러예요. 우리 한 94년, 5년 정도 수준의 그렇죠. 소득인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14억을 줄 세웠을 때 이 7억 등 하는 사람 소득이 13,000달러라는 얘기고, 그 상위 5천만 명, 1억 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트라이언 소득이 미국보다 더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뭐 사장님, 회장님들 많이 타시는 벤츠를 누가 제일 많이 사냐? 미국이나 독일이 아니고 중국이 전 세계 벤츠의 36%를 삽니다. 미국이 한 뭐 14, 5%, 독일이 한 10%인데, 그래서 이거 잘못 보면은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재정이 전 세계에서 가장 건전해요. 그래서 전 세계 정부들 주요한 국가들의 그 정부 부채 비율이 100% 밑으로 가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 빼놓고. 근데 중국은 한국보다는 조금 더 높지만 미국, 일본, 뭐 프랑스, 독일 주요 선진국 G7들에 비하면은 훨씬 낮은, 뭐 지방부채까지 다 합치더라도 100%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뭐 130%, 일본은 200% 넘어가는데도 계속 재정 적자를 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상대적으로 재정 적자를 뭐 5%, 10%를 내더라도 이것이 다른 선진국의 정부에 비하면은 아직도 재정 적자를 낼 수 있는 룸이 훨씬 많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조세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서방 세계는 굉장히 세지만 중국은 정부가 결정하면 그냥 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의 건전성이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 앞에서 월등히 세다. 그래서 추가적인 재정 적자를 많이 내더라도 적어도 4, 5년, 5, 6년 정도는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여력이 충분한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구나. 과거에는 중국의 약점을 뭐 석유, 그다음에 식량 자급 이런 부분이 약점이 있어서
대국으로 패권을 차지하기엔 좀 어렵다 이랬는데 지금 그 문제는 좀 해결이 된 상황인가요, 지금? 그거는 뭐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석유 같은 경우는 중국은 8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식량 마찬가지로 모든 식량은 아니고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제 쓰고 중요한 것이 콩입니다. 그래서 콩은 어디 쓰냐 그러면 두부 만드는 데 쓰죠. 그리고 중국은 아침에 이제 우리는 뭐 우유 마시고 가지만 중국은 또우장이라고 우리 같은 베이지밀이죠 뭐. 콩을 갈은 물을 마시고 거기에 꽈배기 찍어서 먹고 가는 이제 아침 간단 식사 대용으로도 콩이 들어가고 두 번째 콩은 이제 중국은 두부를 뭐 생으로도 먹고 구워도 먹고 무슨 뭐 삭혀도 먹고 뭐 얼려서도 먹고 하는데 이 두부의 반찬으로서의 두부의 용도가 굉장히 커요. 그 기본적인 반찬으로서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고기 주세요. 그럼 우리는 소고기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은 고기 주세요 하면 이건 당연히 돼지고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고기는 따로 소고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중국이 1년에 돼지를 몇 마리 먹을 것 같습니까? 가늠이 안 됩니다. 7억 2천만 마리 정도 먹습니다. 근데 이 돼지를 뭘로 키우냐 그러면 우리는 사료로 옥수수로 키우지만 중국은 대두박이라고 콩에 기름 짜고 난 그 찌꺼기를 갖고서 돼지를 키워요. 그래서 중국이 보면 모든 음식을 다 볶아 먹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음식 먹으면 느끼하다. 이제 그런 표현 많이 하는데 그 기름이 뭐냐면 참기름 들기름이 아니고 콩기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콩이 굉장히 중요한데 콩의 90%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걸 과거에는 미국에서 대부분 사오다가 둘이 전쟁하면서 지금 미국 이외 지역인 중남미에서 사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대체가 된 상황인데 여전히 그게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 문제는 중동을 미국이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라크가 미국 말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의 최대 석유 구매자가 누구냐면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빈살만이 이제 뭐 석유 증산해라. 기름값 좀 낮추자고 그랬더니 빈살만이 노 했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직접 날아갔죠. 갔는데 빈살만이 뭐 막갑하니까 어르신 말 안 듣고 면전에서 노를 하고 냉대를 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시진핑이 취임하고 나서 일본으로 간 데가 사우디예요. 근데 사우디 빈살만이 뭐 물론 이제 미국 물먹이기 약올리겠지만 하늘에서부터 비행기를 에스코트해서 공항 전체에다가 레드카펫을 깔았어. 그리고 직사 대접을 해서 보내고 돌아갈 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석유 구매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해도 좋다. 위안화 국제화를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갔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통제해서 에너지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뭐 전 세계 석유 아시아로 오는 건 다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배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말라카 해협을 예를 들어서 미 태평양 함대가 이제 끊어버리면 중국으로 기름이 못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요게 문제가 되는데 그럼 전쟁이 나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이 그걸 막기 위해서 두 군데 그 파키스탄 쪽에서 송유관로를 하나 우르무치로 들어가는 송유관이 하나 있고 이쪽 남쪽에서도 미얀마 그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송유관 파이프가 중국으로 바로 들어가 쿤밍으로 가는 그걸 이미 뚫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나 석유가 작업이 안 되는 것은 맞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큰 리스크가 없다. 다른 대체안이 이미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일기 때 미중이 또 한 번 무역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는 합의를 했어요. 제 기억에는. 그 합의의 내용이 양쪽에게 어떤 윈윈? 뭘 갖다 준 합의를 통해서 그 무역 전쟁이 종료가 됐나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보복 관세를 안 하겠다. 이제 보복 관세를 낮추겠다. 이게 이제 목적이었고 핵심 포인트는 2천억 불의 무역 수지 흑자를 이거를 중국이 줄여주겠다. 그게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럼 약간 미국 쪽이 유리한 그렇죠. 걸 갖고 간 거네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재선에서 실패하고 이제 낙선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발병을 했으니까 중국이 그걸 핑계를 대고서 전체 2천억 불 중에서 57%만 구매해주고 한 1,100억 불 구매해주고 나머지는 쓱 입을 닦았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빚내놔라. 너 나하고 약속했는데 왜 900불 안 사나? 이제 그걸 지금 주장할 수가 있는데 재미난 것은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으면 트럼프의 그 협약이 유효한데도 바이든은 4년 동안 집권하면서 단 한 번도 중국한테 트럼프가 빚받을 거 당신이 안 갚은 거 900억 갚아라 이런 얘기를 입에 올린 적이 없어요. 중국이 안 사주는데도. 이게 지금 사실은 미국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은 오바마가 했던 정책 트럼프가 홀랑 다 뒤집어엎고 트럼프가 한 거 바이든이 다 뒤집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이
바이든이 했던 거 78개인가를 홀랑 뒤집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자꾸 생선도 자꾸 뒤집어 먹을 게 없어지는데 지금 중국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치명적인 결함은 정책의 일관성. 전임 대통령이 했던 것을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다 엎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걸 어떻게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나 바이든 싫어. 그러니까 바이든이 했던 정책도 다 싫어. 그거 다 엎어버리는 거. 지금 IRA나 칩스법도 제가 볼 땐 저건 중국을 죽이는데 아주 중요하고 정말로 잘한 일이지만 트럼프가 지금 폐지시켜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난해 11월에 쓴 보고서에 보면 첫째, 우리에겐 관세라는 채찍이 있고 둘째, 안보라는 당근도 있다. 그리고 유동성을 공급할 중앙은행도 있다. 이런 이제 뒷배경을 가지고서 관세 정책을 세게 갖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미국 정책 방향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관세 정책은 헛발질이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관세는 보호할 산업이 있을 때 관세를 때려야 효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철강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40년, 50년 전에 이미 집을 나갔다고요. 근데 거기다가 60% 아니라 100% 보복 관세를 때리는 건 좋은데 중국계 안 들어온다고 하면 미국은 뭘 쓸래? 다른 어떤 나라의 걸 대체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보호할 산업이 없어서 이게 관세의 원래 목적이라는 것이 유치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한 것인데 장국산업 보호인데 미국은 보호할 산업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관세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그런 관세를 때려서 손발 들고 항복을 해야 되는데 15%를 포기하고 나머지 85%를 예를 들어 20% 늘려버리면 하나도 안 팔아도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과거처럼 관세가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조자룡이 헝칼 쓰듯이 마구해 누르는 건데 이걸로 위협은 할 수 있지만 목은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안보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삐끄덕거리는 것이 이번에 그 우러 전쟁을 보면은 사실은 협상의 당사자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죠.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빼고 미국이 러시아하고 결판을 지금 내주는데 그게 유럽한테 뭔 소리를 했냐 그러면 앞으로 니들 그 나토가 국방비 비율을 5% 3%로 안 올리면 우리가 빠지겠다 나토에서.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다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하고 협정하는 걸 보면 유엔 결의 마찬가지로 미국이 우크라 안에는 반대를 하고 러시아 안에 손을 들어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동맹들이 너무 황당해진 거고 제일 황당한 것은 이제 유럽이 되죠. 그래서 유럽이 기권을 해버린 건데 결국은 이게 무슨 문제냐면 주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이 러시아를 수두로 방어하려고 그러면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럽 전체 국가들이 다가 이제 국방비 늘리고 무기를 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미국의 방산 주가들이 폭락을 하고 있고 유럽의 방산 회사들이 가격이 폭등을 해요. 네. 그래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한테는 안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미국의 우방들이 미국 무기를 다 사는 이유는 무기의 성능이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 무기를 삼으로 인해서 유사시에 미국이 안보를 책임져 주는 경찰의 역할을 중재자 역할을 반드시 할 거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러 사태에 러시아 편드는 거 보고 이거 무기 사도 소용없겠다. 저거 우리 편 안 들어줄 확률이 높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 무기를 안 사고 유럽산 무기 조금 성능이 떨어져도 유럽산 무기를 대거 사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방산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 날아가고 있고 미국은 빠지고 있는 현상이 지금 있어서 그런 측면이 지금 다르고 세 번째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무한대로 찍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구멍이 좀 있는 것이 그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전쟁하지 마. 그리고 전쟁 물자를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러시아한테 적용을 했고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이제 무역 거래는 결제를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달러 결제망을 통해서 결제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거래하는 놈은 스위프트망에서 다 빼버리겠다. 그런데도 지금 러시아는 3년 동안 전쟁 멀쩡하게 했고 군수물자 다 썼고 생필품 다 썼어요. 그럼 그거 어디서 나왔냐? 서방세가 전혀 공급하지 않는데 그게 구멍이 뭐냐면 위안화를 매개로 하는 물물 교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크라 전쟁하기 전에 푸틴이 동계올림픽에 북경에서 하는 거 와가지고 거기서 이미 시진핑한테 얘기한 거죠. 우리 언제 침략하겠다고? 그리고 네가 도와줘야 돼.
그때 뭐를 했냐면 그때 아마 기사 찾아보시면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중국한테 공급하는 걸로 사인을 해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제 그런 약점이기 때문에 중국은 천연가스를 헐값에 산 거죠. 근데 그 대금을 뭘로 지급하냐면 위안화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유엔 컴플레이드에 5,000개 되는 수출 품목 그 모든 것을 생산하는 유일한 국가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그 위안화를 가지고서 중국의 기저귀부터 노트북까지 이것까지 다 산 거죠. 그렇게 되면 스위프트 달러 결제망을 단 하나도 통과하지 않고서 이게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못해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다른 이제 글로벌 사우스나 이제 브릭스 국가하고도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위안화를 매개로 한 물물 교환을 하게 되면 스위프트망의 제재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의 이 유동성의 공급이라는 것의 의미는 다른 나라가 달러를 쓰면서 뭔가를 할 때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우로 사태에서 이 구멍이 하나 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푸틴이 그 브릭스 정상회담을 하는데 카드를 하나 들고 왔어요. 브릭스 카드를. 그래서 브릭스에서 공통으로 쓰는 화폐를 만들자. 그걸 지금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 달러망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놈한테는 100% 관세를 때리겠다 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죠. 무슨 첩보를 입수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달러 결제망 중국의 미국의 통화 발권력에 결정적인 위협이 되는 메커니즘이 이게 우로 전쟁 때문에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게 일견 맞아 보이고 미국의 입장에서 메이크 센스 하지만 그간의 변화된 상황을 갖고서 다시 체크를 해보면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리장성도 뭐 6,000km를 쌓았지만 이게 무너진 이유는 작은 구멍 하나가 이제 그리로 적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목소리는 크고 원론 쪽에서는 다 맞는 얘기인데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안 맞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은 돈이 말을 해줘요. 그래서 미국 주가는 계속 빠지고 중국 주가는 슬슬 올라가는 것 그게 답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얘기는 액면을 보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데 이것은 지금 무역 관세니 뭐니 하는 것은 이건 쇼다. 이건 철저한 정치 쇼고 무역으로 일단 시비를 걸어서 대국은 상대를 압박했을 때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면은 이거는 이제 무력이 되니까 무역 적자를 명분으로 삼고 그 다음번에 지금 트럼프가 만들어온 덫이 하나 있습니다. 기술의 덫이죠. 기술로 목을 재는 거죠. 그래서 숨을 못 쉬게 하면 죽기 때문에 그때 지금 중국에 돈을 털어가는 것 그게 지금 트럼프의 그 목적이고 그래서 그 1단계 소위 말하는 빌드업 작업을 하는 것이 관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세를 200% 때려봐라 중국이 죽는지 중국이 수출 안 해버리면 오히려 더 리스크는 미국한테 있다고.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리고 지금 뭐 그 사이에 무역적자 줄이겠다고 뭐 많은 닉슨부터 많은 대통령이 뭐 액션을 했지만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금까지 줄어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거기에 답이 있는 그럼 트럼프가 그걸 모르냐. 저는 그게 아니라 무역으로 시비 걸고 기술로 목졸라서 중국을 거지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왜 중국의 사람들이 이제 각 국가들이 탐을 했냐면 중국의 돈입니다. 전 세계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작년에 보면 중국이 무역수지 적자 9,900억 불 났습니다. 외환보유고가 3조 2천억이면 전 세계 외환보유고 28%가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차이나 머니 때문에 그게 가는 건데 이걸 다 털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금융에서 털어야 되는 거죠. 우리로서는 제일 급한 게 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알고리즘 다 좋고 한데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GPU 칩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한테 우리 HBM 오늘부터 공급 못한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처럼 행정명령으로 한국의 HBM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로 거기서 만들어진 완성품 HBM을 5분의 1, 10분의 1은 반드시 한국한테로 먼저 팔게끔 해라.